제 천의 책갈피. 오늘은 두 권의 책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는 중국 인문기행이고 하나는 대량살상 수학무기입니다. 대량살상 무기에서 이제 약간 패러디한 그런 제목인데, 먼저 중국 인문기행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성균관대 명예교수하시는 송재수 선생님이 지금 창비해서 시리즈로 내고 계시는 책입니다. 한 1년 전, 2년쯤 되겠네요. 1권은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2권이 새로 나왔는데, 내용을 대단히 특정 지역에다가 밀집시켜서 빽빽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절강송의 소흥하고 강소송의 이신, 이 두 군데를 했는데요. 절강송 소흥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째는 그 유명한 황주, 수레고향입니다. 약간 원래 중국 술들이 바이주, 백주 그러잖아요. 하얗고 독한 술인데, 이건 그보다는 연하고 약간 색깔 있는 술이라서 약간 탁주 계열인데 황주라고 부르는 황주 고향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노신 선생의 옛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강소성 의흥 이싱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자사호, 자사기 있죠. 독특한 광물질 돌덩이가 나와요. 그걸 돌을 깨가지고 풍화시킵니다. 몇십 년간. 그런 다음에 갈아가지고 이제 유약을 안 바르고 굽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갈색 도자기 있죠. 그 자사호, 자색을 띤 도자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 중국에 가면. 그 자사호 본고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소흥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의흥은 제가 양주시에 갔다가 한 번 갔는데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밤늦게 도착해서 그냥 잘 아는 분 가게에 가서 그 명품들 자사호만 구경하고 곧바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중국 인문기행으로서는 대단히 꼭 필요한 의미 깊은 동네인데요. 몇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감숙성에 가면 주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천. 주치엔이라는데 술하천이라는 술샘, 그러니까 샘천자거든요. 술천인데, 서역을 정벌할 때, 한나라 때 이제 잘해서 전공을 올리니까 한나라 황제가 술을 장수한테 하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장수가 우물에다 술을 부어버려요. 그리고는 조금씩 떠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얼마나 부하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주천이라는 큰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소흥에도 또 그런 유적이 나와 있는데요. 월왕구천, 5월 동주 월왕 아시죠? 월왕구천이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 백성으로 맡은 소흥주, 그러니까 황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흥주거든요. 이 소흥이 있는 소흥주를 시냇물에 쏟아부어 군사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투료노사를 제안한 거대한 조각군이 설치되어 있다. 장군복을 입은 구천이 술덩이를 거꾸로 기울이고 있는데, 여름철에 가면 실제로 술덩이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술덩이에서 쏟아진 물이 흐르는 수로 옆에는 군사들이 엎드려서 술을 마시고 있다. 군사들 옆에는 개도 몇 마리 있다. 참으로 잘 만든 조각품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 옆에는 호주흥방, 한 동아리의 술이 흥방, 나라를 흥하게 했네, 이런 글자가 전서체로 써있대요. 이런 식의 인문기행입니다. 자, 이 양반이요, 이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시, 술, 차 이랬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시는 넘치고 술은 넘칩니다. 제가 차는 모르지만 차는 조금 덜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이 글 또 이제 1권도 전에 읽었고 2권째 읽습니다만, 술은 아주 좋아하시는 교수님 같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황주, 소흥주 중에서 태조주라는 상표술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전 황주는 별로 안 좋아해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 책 쭉 읽으면 아하, 제가 황주를 참 몰랐나? 제가 술맛을 역시 몰라서 황주를 제대로 이해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주를요, 한국 사람들은 이를테면 배갈 해가지고 바이주를 거의 중식당에서 먹잖아요. 근데 일본 가면 일본 중식당에 가면 거의 황주 먹습니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매실 말린 거 있죠. 그거랑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 가서 중식당 안내 받았을 때 당연히 황주 시키길래 좀 놀랬고, 이것과 중국 식당이 어울리나? 전 그때까지 황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황주가 이토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술이구나, 이걸 조금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내일 이제 중국에서 오신 서해 이론가들, 서해 철학자들, 서법가들 10분하고 저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왕이지 동네에 가면 어비정이라는 정자가 있고요. 거기에 클 대자 있죠. 큰 대자 밑에 점 하나 뚝 찍어져 있는 거,
글씨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지는 마당에 있는 18개의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항아리 속에 물을 다 써서 연습하고 나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로 먹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개 항아리 물을 다 써가지고 먹을 갈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3동아리쯤 썼대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쯤 됐겠지?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큰 대자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을 하나 딱 찍더랍니다. 큰 대자 밑에다가 점 하나 찍는 게 큰 대자잖아요. 야, 이 글씨 가서 엄마 보여줘라 그래요. 엄마가 딱 보더니 어이쿠 우리 아들이 항아리 3동이어 물을 써서 연습을 하더니만 오직 점 하나만 아버지 닮았네 이랬대요. 점만 아버지가 찍은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왕헌지는 크게 뉘우치고 18개 항아리의 물이 다하도록 연습해서 후일 대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희지를 서성, 왕헌지를 소서성이라고 부른다. 또 이 두 사람을 이왕이라고 병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함에 들어간 글자 안 쓰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썼나 봐요. 아버지가 왕희지인데 그 아들 이름은 왕헌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난쟁집서문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왔고, 사실 난쟁집서 그 글씨에 대해서는 그 원본은 없는 거 아시죠? 당태종이 어떻게 스님 꼬셔가지고 뺏어다가 자기 죽을 때 감옥에 넣고 자기 무덤에 같이 넣게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소설 같지만 정설로 돼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사한 글씨는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정본에 가깝다, 제대로 뺏겼었다, 이런 글씨는 있죠. 이제 그게 지금 후세에 남아서 왕의 글씨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법이 됩니다만, 이 싱을 쓰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도와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이 싱을 쓰기 위해서는 중국 차와 자사오에 대해서 대단히 정통해야 돼요. 제가 건방진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휴게소 외벽에 종심소욕 부르고 3초 1피 불같이 이런 말이 있대요. 이제 중국식 뭐랄까 새로운 장난말인데 3초 1피는 3초는 3가지를 초과하는 정원초과, 속도초과, 적재초과, 논어를 동원해가지고 이 3가지 장난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간자차로 써야 맞는 건지 번제차로 써야 맞는 건지, 근데 하여튼 분명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간자차로 써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근데 여기는 번체로 다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49년 이래로 이 친구들이 문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간자체를 씁니다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한국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통일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번제자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헷갈리는데 어떻게든 중국 발음 그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간자체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편집 라인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미 신문은 아시다시피 중국 발음을 쓰고, 그쵸? 우리 어릴 때 말해서 습근평 그랬는데 시진핑 하잖아요. 한자는 습근평이거든요. 근데 중국 발음은 시진핑이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배울 때는 뭐 모택동 이렇게 표현, 지금 마오쩌둥 하잖아요. 이제 출판도 어디까지 따라가고 어디까지 기준을 맞춰야 될지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건방진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워낙 재밌게 읽어서 또 길게 했네요. WMD라는 단어 아시죠? 대량 살상무기. 이를테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이라크에 가면 WMD가 있다, 화학무기가 있다,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 그래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대한 사기였죠. 그게 이제 영어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WMD거든요. 근데 이 학자는, 이분은 그 단어를 가져옵니다. WMD라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수학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무기, 대량 살상 수학 무기입니다. 수학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빅데이터, 수학이라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이죠, 금융. 우린 수학은 대입 때 필요하고 나중에는 가장 골치 아프고 졸리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수포자였습니다. 수학 포기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포기했습니다. 대학 가서 고시 공부할 때도 경제학 공부할 때 제일 골치 아팠습니다. 수학 수식 나오니까. 이 대량살상 수학이 그런 대량살상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이면서도 재밌는 책입니다. 꼭 보내드리는 것 같고, 우리 시대의 사회 현상과 우리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쉽고 편한 책, 전혀 어렵잖아요. 이분은 UC 버클리 졸업하고 99년에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캐시 오닐이라는 분인데,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버나드 칼리지 수학과 종신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헤지펀드에 가서 금융상품 파는 데 해요. 근데 금융상품이 거대한 폰지 사기였잖아요. 나와서 수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금융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경제적 불평들을 타파하고 빅데이터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걸 알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있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 하위 조직인 대한금융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분이에요. 데이터 포로가 된 학교 학생들, 우리나라도요. 이때쯤 수시하고 정시 딱 모집할 때 이때쯤 대학 순위 발표합니다. 왜? 이때야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원서 쓸 때니까요.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자, 미국에서 하류 잡지인, 만년 2등 잡지인, 2류 잡지 US News and World Report가 1800여 개에 이르는 미국 대학교를 평가했대요. 83년부터. 맨 처음에는 설문지 근거 가지고 이제 총장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순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 따라 움직여요. 최근에 어느 대학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 점수제도 때문에 자기들은 전임 강사 채용을 안 한대요. 경력 있는 교수들만 채용을 한대요. 점수를 올려놓을 교수들만, 논문 실적이 있는 교수들은. 그게 통계가 되니까요. 신규 채용을 안 한대요. 경력 교수를 데려온대요. 그러면서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하도 충격적으로 읽어서 몇 군데 이 책 이해하실 만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빅데이터, 대학 서열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자꾸 CCTV를 설치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범죄, 큰 범죄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납니다. 진짜 큰 범죄 이런 겁니다. 범죄 다발 발생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다른 말로 부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21세기 들어 금융세상 왕들은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였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고객들이 돈을 잃는다는 쪽에 수십억 달러를 베팅했고 금융사기를 저질렀고 신용평가기관들을 매수했다. 금융세상에서 일어난 엄청난 범죄들로 인해 세계 경제는 거의 5년간 파탄의 길을 걸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은 직과 일자리, 건강, 보험을 잃었다. 그러니까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만을 가지고 찾겠다고 그런 식으로 범죄 지도를 만들고 거기를 순찰을 많이 하고 이건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범죄 구렁텅이에 내몰고 더 통계로 상으로 범죄 수치만 높인다는 거예요. 경찰이 많으면 범죄는 늘게 돼 있는 겁니다. 입사시험 볼 때 인성검사 거치잖아요. 인성검사가 정확할까요? 그리고 사람 이름 들으면 인종을 알 수 있잖아요. 종족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 출신인지. 그렇죠? 한국 사람 미국에서 원서를 넣었어요. 그럼 제천채에 넣었다 그러면 초이다. 이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알 거 아니에요. 대충 이름만으로 죄송합니다만 백인지 흑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그 반응성이 다르대요. 50%가 차이가 나더랍니다. 근데 한글로 인성검사는 정확할까요? 그걸 디지털 골성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골성학, 관상 보는 거 아닙니까? 럼보르주가 얼굴 모양 보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여기 목이 두껍고 짧고 뒤가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했던 게 1700 몇십 년이거든요. 럼보르주 범죄 인류학 책 나온 지가. 디지털로 골성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성검사를 잘라버려요. 교묘하게 돌린다는 겁니다. 범죄 경력자들을 찾아내고 서로 모순되는 답변해가지고 그 사람 인성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합적입니까? 아, 이거 대단히 문제의식 있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즈의 11개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책이었고 2016년 내셔널 북 어워드 선정 베스트셀러였다는 겁니다. 멋진 전직 수학 교수가 쓴 수학이 빅데이터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책이고 한국 사회도 이 책의 문제점을 꼭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캐시 오닐이지고 지었고 김정혜 선생님이 옮기신 대량살상 수학무기 그리고 송재소 교수님이 중국을 둘러보시고 지금 시리즈로 내고 계시는 중국 인문계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